정상세포랑 암세포랑 어느 게 더 잘 돌아가는 것일까? 암세포죠. 그렇잖아. 일단 정상세포라고 하는 건 분화되는, 이미 성체세포입니다. 분화되는 세포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걔도 뭐 필요하면 약간의 분열을 하고 그 조직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거예요. 근데 암세포랑 대비하면 암세포는 계속 자라는 애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하건 말건 떠나서 일단 계속 세포 분열을 한다는 얘기는 부피 성장을 한다는 얘기다. 계속 그 세포를 만들어놔야 돼요. 엄청나게 뭔가가 안에서 빨리 돌아야 되는 애들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백질 발현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유전체 전체의 크로마틴 구조나 이런 상황은 액티브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레벨은 전체적으로 높겠죠. 그런데 여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탈아세틸화를 유도하여 항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표현인 게 여기서 말하는 건 탈아세틸화를 하면 전체적으로 물론 세포가 줄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포커스는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면 전체적으로 세포 분열이 촉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증가가 되긴 해요. 근데 이 와중에 억제되는 애가 있죠. 뭐가 억제되죠?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하는 거. 튜머 서프레서 진은 하우스키핑 때라서 계속 전사가 되는, 발현이 되는 진이에요. 근데 얘가 발현이 안 되면서 대부분의 진은 전사 레벨이 올라가지만 튜머 서프레서 진은 발현이 줄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되는데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튜머 서프레서 진의 발현을 다시 올리는 게 그 포커스인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 시간에 DNA 메틸레이션 얘기하면 잠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의 아실레이션을 시켜야 되죠. 이 부분이 원래대로 하면 정상세포라면 튜머 서프레서 진이 아실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전사가 되니까. 근데 암세포가 되면 이 액티브한 마커들이 줄어들어서 인액티브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세포가 전체적으로 액티브한 마커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튜머 서프레서 진은 인액티브하게 가요. 그럼 얘를 강제로 끌어올리면 암세포가 성장이, 분열이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원래 TSA 같은 경우는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 이니비터예요. 그죠?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 이니비터라는 얘기는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즈라는 얘기는 아세틸레이션 된 걸 떼는 거예요.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억제해요. 그럼 어떻게 돼? 아세틸레이션 레벨이 올라가겠죠. 즉, 튜머 서프레서 진의 아세틸레이션 레벨을 올리면 암세포는 분열이 줄어들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플러스적인 얘기는 이야기가 되게 쉬워.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더하고 플러스 더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이너스를 다시 억제한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 그죠? 디아세틸레이즈를 이니비터 하면 디아세틸레이즈를 이니비션하는 약품이에요. 그러면 아세틸레이션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올리냐? 튜머 서프레서 진에서 올려요. 튜머 서프레서 진은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거예요. 얘를 올리면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겠죠. 못 일어나겠죠. 그럼 암세포가 덜 자라겠죠. 항암 효과가 있겠죠. 그죠? 뭐 다른 부분은 이 책에서 지금 앞에 우리가 진도 나간 것 중에 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저 부분은 참 내가 보면서 이렇게 책 쓰면 안 되는데 물론 난 암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거 탈자는 지우세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튜머 서프레서진이 암세포에서 인액티베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세틸화를 해서 크로마틴 구조를 액티브화 시켜서 항암 효과를,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사실 TSA나 또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아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항암제로도 꽤 사용이 되고 있고 그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세포 타겟팅이 좀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SA는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이니비터예요. 세포에다가 우리가 보통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셀라인에다가 한 3일 정도 약을 치고 단백질을 뽑아서 세포 전체 아실레이션 레벨을 보게 되면 확 올라갔어요. 여러분 웨스턴 실험들은 해봤잖아요. 그래서 옅은 밴드가 진한 밴드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단시간 내에 히스톤 아실레이션 레벨을 올리는 약품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그 단어적으로 어떻게 보면 리더, 이레이저, 라이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라이터부터 설명을 하는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이터는 뭐야? 쓴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쓴다는 얘기는 없는 거에 뭔가를 만들어서 넣는다라는 거예요. 즉,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더해주는 엔자임 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아세틸기를 더하는 애죠, 라이터예요. 더한 히스톤 메틸레이션을 더해도 그러니까 어떠한 모디피케이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모디피케이션의 역할이 액티브한 역할이나 인액티브한 역할에 상관없이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추가해주는 애는 우리가 라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더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모디피케이션 더해지게 되면 그 모디피케이션을 인지해서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단백질들은 그 모디피케이션을 읽어서 인지해서 오는 거죠. 리더라고 표현을 했어요. 리더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읽는 거예요. 그 모디피케이션이 액티브한 건 인액티브한 건 상관없이 어쨌든 그걸 인지해서 오는 애들. 그리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들은 가역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필요할 때 붙이고 필요 없을 때 뗀다라고 얘기했어요. 떼는 엔자임, 즉 디아세틸레이즈, 디메틸레이즈, 아세틸기를 떼거나 메틸기를 떼거나 얘네들은 이레이즈라는 얘기는 지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레이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라이터, 모디피케이션을 첨가하는 애. 리더, 그 모디피케이션을 인지해서 결합하는 단백질. 이 인지해서 결합하는 단백질은 히스톤 모디파이잉하는 엔자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ATP 디펜던트 리모델링 컴플렉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헤테로크로마틴 바인딩 프로테인이 될 수 있고 뭐든지 간에 어쨌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자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을 리더라고 그러고 그 모디피케이션을 제거하는, 지우는 효소는 이레이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이레이즈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단어가 나와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는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체표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뒤쪽에 가면 나중에 사실 이게 다 이제 명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자, 제네틱이란 개념은 소유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물려줘야 된다 했었어요. 이 물려진다라는 개념, 세포 분열을 통해서 모세포에서 딸 세포로 물려지는 건 되게 쉬워요. 이렇게 뭔가 분석하기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관찰하기도 쉽고. 근데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지는 거, 즉 엄마한테서 자식한테 물려지는 거. 이거는 이 엄마와 자식이 단세포면 세포 분열이랑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다세포는 엄마와 자식 이 세대 간에 물려지는 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 같은 경우 세포 수준에서의 그 물려지는 거는 DNA 메틸레이션 그대로 유지되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대로 유지되고 하나의 세포 분리한 다음에 하나의 세포를 분열시켜서 그룹을 만들어 놓고 많은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DNA 메틸레이션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분석해 보면 동일해요. 모든 세포에서. 결국 물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물려지지 않고는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대에서 세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근데 이거 부모 세대는 다세포니까 세포 종류마다 그 제네틱은 같지만 에피제네틱 그 모습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피제네틱한 것도 부모 세대 간에도 물려진다라고 물려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 증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네덜란드 기근일 때 나타난 어떤 특징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던 어떤 사람의 그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먹을 게 공급이 안 되면서 굶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 년 동안이지만 굶다가 다시 또 상황이 좋아졌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굶었을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애들은 그 전이나 그 이후 때 세대와 달리 뭐 키가 작다든지 어떤 병에 잘 걸린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게 굶었을 때 태어난 애들이 부모도 계속 굶었던 사람이 아니라 부모 잘 먹고 잘 살다가 요 애 낳을 요 몇 년 동안 부모가 잘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몇 년 굶었다가 제네틱이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요때 태어난 아이들은 그 전과 그 이후하고 달라요. 심지어 본인은 이제 굶고 태어났어. 그래서 많이 질병에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자식을 낳았잖아? 근데 그 자식은 안 굶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식들은 이 부모 굶은 상태에서의 어떤 특징들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네틱은 안 굶었던 세대, 굶었던 세대, 안 굶었던 세대 다 같은데 요 세대 때만 굶었던 세대에만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만 여러 가지 안 좋은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도대체 그걸 뭘로 설명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에피제네틱으로 아마 배고프면서 임신한 부모가 제대로 못 먹고 자식한테 제네틱은 줬어요. 근데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자식한테 영향을 줘서 그때 태어난 애들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대로 못 먹고 태어나서도 뭐 키도 작고 실제로 그 신장화 재보면 키가 작대요. 키도 작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에도 잘 걸리고 특히 대사성 질환 같은 게 많이 걸리고 특히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칼로리를 먹으면 적당히 쓰고 또 먹고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이 칼로리가 쓰질 않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 아마도 굶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석들을 해요. 그래서 언제 다시 굶을 줄 모르니까 외부에서부터 칼로리가 들어오면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를 다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만이 돼요. 그럼 사실 비만은 또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병들이 걸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에피제네틱의 어떤 그 이유를 둬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용불용설.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책에 질문 나왔나? 용불용설이 우리 생명과학 책에도 예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용불용설이 생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는 그 잘못된 이론으로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교재도 안 나와요. 분명히 나도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생명과학 책에 용불용설이 나왔었어요. 그러고 여기 책에 적힌 대로. 자, 근데 이걸 또 에피제네틱한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용불용설이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용불용설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육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은 부모가 제네틱을 물려줬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만든 근육을 물려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태어나서 제네틱과 상관없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식은 태어나서 운동 안 하면 그 자식은 근육 없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뭔가 많이 씀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런 특징들을 얻게 된다. 또 뭐 기린 목 길어진 거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면,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형질을, 특징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자식한테 물려줬다고 생각을 용불용설 쪽에서 했었는데 제네틱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나중에 태어나서 본인이 얻은 형질인 거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제네틱 DNA 염기서를 물려주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목 길게 펴서 한 그게 물려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결국은 뭐 높은 거 먹이 따먹으려고 목을 길게 늘렸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만들었다든지 이것도 제네틱을 변하진 않았지만 에피제네틱적인 요소를 바꿔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그 얘기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도 그 특징들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근육이 없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 자식한테도 근육성의 어떤 체질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국 제네틱이 아니라 그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서 물려준다서 용불용설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제네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로 획득 형질에 대한 제네틱과 상관없이 그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얻은 특징들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네틱 그 세대와 세대 제너레이션 간에 그 물려주는 거는 깔끔하게 설명이 안 돼요. DNA 염기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포가 동일한 염기살을 갖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설명이 돼요. 근데 다세포 생물에서 모든 세포의 에피제네틱은 같지 않아요. 그 계통의 세포, 같은 피부세포끼리는 같지만 피부세포와 신경세포의 에피제네틱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물려주는 거는 명확하게 설명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더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책에 보면 뭐 기억 같은 거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 그죠? 기억은 제네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기억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에피제네틱으로 설명을 하려는 시도들도 있고요. 아직 갈 길이 많다라는 얘기가 챕터 3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 노화, 본능 우리가 늙는다고 해서 노화가 된다고 해서 제네틱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죠. 이것도 이제 에피제네틱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챕터 3에 나와 있었고요. 자, 이제 챕터 4에 대한 얘기를 혹시 뭐든지 간에 질문이 있나요? 그냥 마음 편한 마음으로 듣고 있지들? 자, 챕터 4는 연구 모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연구 모델로 여기에 그 효모하고 그다음에 소파리하고 그다음에 애기장 때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도 잘못됐어.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미생물 모델입니다. 이렇게 미생물 모델이고요. 여기는 이제 동물이고, 여기는 식물이고. 자, 미생물이란? 뭘 미생물이라고 그러죠? 미생물의 정의. 미생물학과 아니라서 모르나? 우리 미생물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뭘 미생물이라고 해요? 신경이. 응? 신경이. 신경이 없는. 그럼 식물은 신경이 있나? 자, 이 미생물은요, 굉장히 그 과학적인 개념보다는 참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물을 나눌 때는 박테리아, 그러니까 원액, 아케박테리아, 유캐리오트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원액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거, 세균, 고세균, 그다음에 진핵생물 이렇게 보통 나누잖아요. 그럼 미생물은 뭐냐? 미생물은 말 그대로 미자란 말이 작다라는 뜻인 거죠. 미생물은 작은 생물을 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걔가 원액이든 진액이든 모두 상관 안 해.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개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작으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세균 작죠? 눈이 안 보이지? 다 미생물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모 얘는 다
진액이에요. 근데 작죠? 눈에 안 보이죠?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곰팡이. 사실 요렇게는 그쵸? 요렇게는 같은 그룹이에요. 전부 다 균류라고 얘기하는 거. 그 균의 균은 세균의 균이 아니라 곰팡이의 균이에요. 그래서 균류. 얘는 단세포, 다세포. 어쨌든 균류. 그리고 얘는 원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주로 물에 살고 단세포인 경우들이 많아요. 전부 다 작아요. 그래서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동물, 식물은 다세포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실험 모델로 사용들을 합니다. 자, 효모 같은 경우는 단세포이고 사이즈도 작고 제놈 사이즈도 상대적으로 작고 잘 자라고 그래서 크로마틴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연구 모델로 써왔어요. 자, 크로마틴이라는 개념이 프로캐리오트는 없고 유캐리오트만 존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 같은 거 갖고 연구하고 쥐 같은 거 갖고 연구하면 좋죠. 근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제일 핸들링 쉬운 거가 바로 이 효모 종류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효모인데 보통 얘는 버딩이스트 출하 효모라고 얘기를 하고 피자리스트는 분열 효모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세포 생물을 단세포이고 크로마틴 구조를 갖고 있는 얘네들을 크로마틴 연구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성분총류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크로마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그 개체로 쓰는 것 중에는 초파리. 자, 얘는 뭐 곤충이 있고 다세포고 다만 척추가 없기는 하지만 얘도 역시 사이즈가 작고 이런 애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고 키우기 쉽고 조금밖에 안 먹고 세대가 짧고 얘에 비하면 얘가 세대가 한 보름밖에 안 돼요. 세대가 짧고 자식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실험동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제네틱을 연구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제네틱에서 얻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에피제네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쥐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쯤 오면 일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 공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키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고요. 그다음에 식물은 또 식물로서 특히 식량 자원으로 많이 연구들을 하죠. 식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은 이건 것 같아요. 애기장대. 이만큼밖에 안 자라는 풀. 그러니까 윤영 교수님도 이 애기장대 아라비도피스 사용을 해서 연구들을 하시고요. 이게 뭐 세대가 짧고 사이즈가 작아서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메이즈. 얘는 뭐였죠? 옥수수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분자생물학 지난 2학기에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 했을까? 그렇게 많은데. 잠깐. 맛있는 옥수수. 전박이 옥수수. 그건 뭐라 그러죠?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랬죠? 트랜스포저블 엘러먼트. 옛날 말로 점핑진. 그쵸? 아니야? 트랜스포저. 자, 트랜스포저블 엘러먼트가 결국 여기저기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어떤 DNA 염계서열인데 그 부분이 옮겨가면서 DNA가 잘라져서 염색체 일부분이 잘라지니까 요 안에 있던 제네틱이 없어지면서 상동 염색체에 있는 대립형질의 것만 표현형으로 나타나고 이 부분이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게 옥수수에 처음 발견이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거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죠. 그걸 밝혔던 바바라 클린톡이라는 그 여성 유전 학자가 한참 후에 나이 80 넘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은 그걸 밝혀놨던 거는 이미 30대 때 밝혔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어줬었고 DNA가 어디로 옮겨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게 아마 세균에서 발견이 됐을 거예요. 세균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 과거의 연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노벨상은 처음 밝혔던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연구 공로를 인정받아서 1980년대 때인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바바라 클린톡 그 박사가 나이가 80이 넘었었어요.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준다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업적을 발견했을 경우는 죽지 말고 꼭 오래 살아서 사람들이 그 업적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내가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나한테 수업을 들은 사람한테는 들었을 거예요. 다른 얘기는 이 트랜스포저 밸런트는 기억이 안 남아도 노벨상 받으려면 죽지 말고 오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때 사용했던 것이 옥수수예요. 자, 옥수수는 사람도 먹고 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식물 자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 요즘에 이제 새로운 그 미래 가치로 인정받는 게 뭐죠? 옥수수? 곤충. 곤충도 또 그 곤충은 곤충에 먹인 거고 얘 자체로. 그거 있잖아. 옥수수 한 나무에서 옥수수 몇 개나 열려요? 많이 안 열려요. 진짜 나무 이만큼 자라는데 옥수수 몇 개밖에 누군가는 2개밖에 안 열린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왜 그 키우는 사람 얘기가 그래요. 보통 이렇게 2개밖에 안 열려. 이만한 그 큰 옥수수 대에서 옥수수가 2개밖에 안 열린대요. 그럼 그 2개 열리자고 이만큼이 자라요. 근데 걔도 자라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별로 안 오래 걸린다고요. 그럼 몇 달이면 자라요. 근데 그거 뭐야? 그 옥수수는. 그러니까 그 옥수수 나무 식물은. 그게 뭐예요? 그거 보면. 뭘로 보여, 그게? 옥수수 봐세요. 그 자라있는 식물을 보면 거기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그냥 옥수수네? 좀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 뭘까? 탄소 고정. 고등학교 때 배운대요. 탄소 고정. 결국은 식물이 기대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탄소를 고정해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자라고 옥수수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뭐예요? 섬유소를 만들어서 이 개체를 만든 거잖아. 그거 다 분해하면 뭐예요? 다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왔다.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 뭐 사람이 먹는 거 아니라 자동차 연료로 결국 우리가 휘발유 떼는 그것도 탄소잖아요. 탄소 화합물의 다른 형태일 뿐인 거잖아. 그쵸? 아니야? 화석 연료하는 거 다 탄소 화합물인 거잖아.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옥수수가 포획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옥수수의 에너지를 추출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서 쓰려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아니야? 처음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처음 들었다면 사회적 관심이 없었어. 수능에 안 나온다고 관심이 없었어.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옥수수가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에너지를 많이 흡착해서 탄소화합물로 그리고 섬유소로 바꾸게끔 된 거예요. 섬유소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화 할 수는 없지만 그건 다 결국 포도당들 다 결합이 된 거니까 에너지 형태로 바꿀 수 있죠.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는 그 전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그런 말로 쓰죠. 안 들어봤어? 아이씨. 자, 바이오 연료라는 개념을 써요. 화석은 바이오가 아니잖아. 이미 죽었잖아. 휘발유는. 과거엔 바이오였겠지만. 근데 옥수수는 지금 자라고 있는 거잖아. 바이오 연료다. 또 하나의 바이오 연료를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녹조류, 갈조류, 적조류 하는 조류. 주로 바다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비대너지를 흡착해서 자라죠. 바다에 보면 녹조류가 엄청 확 자라잖아. 그거 다 에너지 탄소 포획한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서 쓰려는 시도를 하죠. 아까 곤충 얘기 나왔는데 곤충은 우리가 단백질을 가성비 좋게 얻으려는 시도로 곤충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미 어디서 나왔어요? 곤충이 설국열차에 나왔어요. 그쵸? 설국열차 안 본 사람 없어요. 뭐 했어? 뭐 설국열차가 그런 그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많기는 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거기서 그 급식으로 어떤 먹는 거로 뭘 주죠? 거기서? 단백질 봐요. 단백질 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딱 그거 양갱이야, 양갱. 그걸 줘요. 근데 그거의 재료가 뭐였냐면은 곤충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 단백질 바라고. 근데 왜 곤충으로 만드는 걸 줬겠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단시간 내에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소 키워갖고 스테이크 만들어갖고는 그 많은 사람 단백질 공급이 안 돼요. 근데 곤충이 먹는 거 대비 빠르게 양질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곤충을 키워서 곤충을 갈아서 이제 가공해서 음식의 형태를 한 게 거기 단백질 바라고. 그래서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미래식량으로 단백질을 가성비 좋게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곤충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안 먹어봤겠지만 나도 뭐 거의 한 50년 전에 한두 번밖에 기억이 없기는 해요.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그게 바로 단백질인 거예요. 근데 모든 단백질은 불에다 구우면 맛있어요. 이게 안 먹어서 그렇지 먹어보면 다 맛있어요. 자, 그런 개념들. 자, 옥수수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연구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건 이건 다 개체잖아. 그렇죠? 연구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세포입니다. 세포. 어떤 세포? 무슨 세포? 그치? 헬라 세포라고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너무 스페시픽한 거. 그럼 뭐라 그러죠? 그런 걸? 암세포주. 원래 이제 암세포였다가, 암세포는 보통의 우리 이런 세포는 이렇게 꺼내서 키우면 처음에 며칠은 자라요. 근데 며칠 지나면 아무리 애정과 정성과 영양분과 모든 걸 맞춰줘도 안 자라요. 죽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로 뜯어서 키우는 걸 프라이머리 컬처라고 얘기해. 그럼 얘는 물론 떨어져서 나오면 이제 더 이상 그 살아있는 그 개체의 세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개체의 세포였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개체의 세포의 특성을 그래도 갖고 있어요. 근데 얘는 실험할 때마다 어디 가서 그걸 뜯어갖고 오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안으로 캔서셀, 암세포는 우리 암환자의 암 조직에서 세포를 떼어내면 일반 정상세포와 달리 영양분과 온도와 이런 것만 맞춰주면 계속해서 자라요. 죽지 않고 자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헬레셀이 가장 먼저 암세포에서 떼어내서 키워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셀라인 세포주라고 하는 그거의 이름인 거죠. 헬라는 헬라라고 하는 그 흑인 여성이었었고 자궁암이었지 아마? 맞을걸? 맞나? 그쵸?
박응화 환자였었고, 그때 뭐 셀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의사가 이렇게 그 죽은 환자의 조직을 이제 뭐 연구하고 하다가 이제 키워본 거죠. 근데 이게 웬일로 안 죽고 계속 자라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떤 생물학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셀라인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주의 이름은 그 환자 이름을 따서 헬라라고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뭐 요즘에 다 저작권 이런 개념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썼다가 나중에 세월이 바뀌고 나서 그 환자였던 사람의 후손들한테 다 보상이 다 뭔가 했어요. 그렇게 어쨌든 미리 거기다 사실 얘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쓴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잘못부터 시작을 다 해가지고 꽤 많은 보상이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다양한 종류의 암세포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실에서 키워가면서 그 세포를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통 이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로 갔죠, 우리는. 왜냐면 이 얻은 결과가 포유류 세포잖아.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일로 가지는 경우는 별로 보통 없어요. 이런 걸 갖고 쓸 때는 바로 얘에다 갖고 쓰고 이제 셀라인 갖고 얻은 데이터는 이제 일로 가서 확인을 하게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또 효모는 이런 에피제네틱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효모를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왜 안 쓸까? 외국에서는 유명한 그룹, 뭐 논문 사이언스 네이처에 내는 그룹에서도 효모 가지고 연구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효모를 가지고 얻은 결과가 그런 탑저널의 논문이 많이 나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효모를 갖고 연구하는 그룹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워낙 결과지향적, 그 응용지향적, 효모에서 얻은 결과 그래 좋아 그렇다. 근데 그거 어디에 쓸 건데? 효모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도 그래? 뭐 이런 거.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얘는 발생 분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발생 분화 다세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이런 고등 다세포 생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면들이 있고 질병 이런 개념이 없잖아. 얘네는 물론 죽고 살기는 해요, 얘네들도. 근데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대우를 별로 못 받죠. 그래서 외국에서 이런 효모를 갖고 연구하던 분들, 이 책을 쓴 분들 중에서도 포닥대 외국에서 효모 갖고 너무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거의 효모 갖고 연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책도 잘 쓰는 분도 포닥할 때는 효모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챕터에, 4챕터에 효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나도 이 효모의, 그 두 종의 효모의 생활상, 이게 하플로이드였다가 다이플로이드였다가 하플로이드였다가 가는 그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나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 쓰신 분은 본인 전공이라 자세하게 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효모가 단세포긴 하지만 진액이기 때문에 크로마틴 구조를 갖고 있고 이 효모에서 얻은 결과들은 다세포 고등 진액으로 왔을 때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다 해당이 돼요. 그거 하는 엔자임도 찾으면 그대로 와요. 우리 대표적으로 RNA 폴리머레이즈 1, 2, 3 얘기하죠? 효모? 얘도 RNA 폴리머레이즈 1, 2, 3 있어요. 그래서 2는 mRNA 만들고 1은 rRNA 만들고 3는 tRNA 만들고 이렇게 돼요. 실제로 RNA 폴리머레이즈 2의 어떤 아미노산 서열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도 효모 거나 우리 거나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생각 외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차별 대비 유전자의 구조라든지 유전자 염기 서열이라든지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기능은 또는 단백질의 종류 이런 것들은 거의 진화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동일합니다. 자, 그림에 나왔으니까 잠깐씩 봅시다. 자, 보통 우리 효모 갖고 연구한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요. 자, 이거는 요 밑에 하얀 바탕은 효모가 자라있는 배지예요. 효모는 이렇게
여러분 보통 이제 세포 배양한 거 봤을 때는 플라스크에 바닥에 붙어 자라거나 떠다니는 거나 이런 세포를 봤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 자기 먹이가 되는 배지에다가 그 효모를 이렇게 접종을 한다 그럴까? 이렇게 심어 놓으면 거기서 옆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요만큼 여기 회색이 뭐 베이지색 보이는 거, 여기 지금 효모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옅어지죠. 이건 처음에 접종을 할 때 효모를 조금씩만 접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복 실험의 개념으로 자 여기다가 뭐 10마이크로리터를 쓰면 그 다음에 5마이크로리터, 뭐 2.5마이크로리터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양을 줄여놓는 것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 보통 사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세르비지에라고 얘기하는 이건 추라 효모고요. 이 효모에서 이제 키워봤더니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는 뮤턴트 APC 결국 어떤 유전자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세 종류의 효모예요. 다른 종류의 유전자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A 뮤테이션은 이런 약품을 처리했을 때 정상적으로 자랐어요. 와일드타입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B나 C 같은 경우는 자라지 않았어요. 점이 안 나타났잖아. 결국 저 유전자가 없으면 효모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효모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유전자, 이센셜 진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센셜 진 중에는 에피제네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들도 존재를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역시 이 부분을 하나 확대해서 본 거예요. 이 동그란 부분을. 빨간색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거 보니까? 이 얼룩덜룩한 빨간색? 지난 시간에도 내가 사진 보여준 거 같은데. 초파리 눈 생각나죠? 자, 이건 초파리 눈은 아니에요. 근데 효모에서의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즉,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는 콜론이에요. 콜론이란 얘기는 클론이란 얘기예요. 즉, 한 종류의 세포,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쭉 이렇게 자라난 그 집단인데, 보면 하얗고 빨갛고 섞여 있죠. 결국 제네틱이 같은데, 빨간색을 나타내는 세포도 있고, 하얀색을 나타내는 세포도 있는 거예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초파리 눈 색깔과 마찬가지로 그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텔로미어나 센트로미어와 같은 헤테로크로마틴 또는 이넥티브한 크로마틴 구조를 갖는 그 부분의 유전자에 그 부분에다가 유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헤테로크로마틴의 확장 여부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면서 그런 얼룩덜룩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효모에서도 이미 그 초파리 눈에서 관찰되는 포지션 이펙트 베리게이션의 개념이 효모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출하 효모든 그 분열 효모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는 하플로이드 상태로 살아요. 흡사원이 우리로 따지면 생세포의 하플로이드와 같은 이렇게 평상시 살다가 뭔가 상황이 맞으면 둘이 만나서 N이 EN이 됐다가 다시 EN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 이때 이 N은 여기 보면 알파와 A에서 조금 다른 두 종류가 있어서 둘이 만나서 EN이 되면 보통 메이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생활사를 갖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도 진해세포이기 때문에 센트로미어도 있고 텔로미어도 있어요. 센트로미어는 광추사가 결합하는 부분이고 텔로미어는 염색체의 끝부분이죠. 그쵸? 원형인데 비해서 진핵은 DNA가 선형이에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끝부분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부분에는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텔로미어는 끝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알잖아요. 뭐 텔로미어 길이가 세포가 노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근데
거기 유전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유전자도 같이 잘라지는 거잖아. 텔로미어 부분은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고요. 텔로미어 부분에는 반복 서열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분해동그라 교재에 나와요. 그리고 그 반복 서열이 짧아지지 않도록 DNA 복제하는 과정 중에 짧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세포가 놓아가지고 조금씩은 짧아져요. 어쨌든 텔로미어 부분은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센트로미어 부분도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센트로미어 부분에는 방추사가 결합하기 위한 특별한 염기 서열이 존재하고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부분들은 크로마틴 구조적으로 헤테로크로마틴, 이넥티브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근처에다가 대표적으로 유전자들을 집어넣으면 헤테로크로마틴 확장에 의해서 발현이 억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로 지금 이 버딩이스트에서 크로마틴 이넥티베이션에 대한 그림으로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SIR 2, 3, 4 컴플렉스가 나와요. 자, 이거 어디서 봤죠? 뭐였죠? 저 써라는 게? 처음 봐요? SIR? 그럼 이거는? 이것도 처음 봐요? 분자성분학 1, 2 수강한 사람만 신청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별 변별력이 없네. 어? 자, 여러분이 배운 지금 4판은 26챕터 7번 그림이고요. 3판에도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효모에서 여기 나오죠? 버딩이스트 효모예요. 효모에서 아스틸레이션에 대해서는 액티브한 구조죠. 이 부분을 이넥티브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넥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RAP1 bind to DNA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 단백질이 DNA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고 얘는 DNA 연기설을 인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붙어서 SO3,4를 데리고 온대요. 얘는 DNA 염기설 인지하는 능력이 없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뭘 데리고 오냐면은 SO2를 데리고 와요. 다 비슷비슷한 애들인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는 애냐? 디아세틸레이트예요. 즉 여기 있는 액티브한 마커를 지워버리는 거죠. 지우기 위해서 이거 SO2, 3, 4 컴플렉스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돼가면서 퍼져가는 거죠. 그러면 크로마틴 구조가 액티브한 거에서 이넥티브한 쪽으로 아니면 이제 만약에 액티브 제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에서 제로로 지금 만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적어도 유전자가 전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얘기하냐면 효모 두 종류의 이 버딩이스트 같은 경우는 히스톤 H3K9의 매칠레이션 대표적인 이넥티브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히스톤 H3K9의 매칠레이션이에요. 근데 그 K9 매칠레이션이 이 버딩이스트에서는 관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도 진핵세포고 크로마틴 구조 활성화를 통해서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기 때문에 얘가 사용하는 방식은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아스틸 마커를 붙여서 액티브하게 만들고 필요 없으면 그 아스틸 마커를 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를 제로로 만들면 일단 제로란 개념은 유캐리오트에서 제로는 전사가 안 일어나는 개념이에요. 전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플러스적인 요소를 더해야 전사가 일어나요. 아스틸레이션을 더하고 히스톤 목장을 떼고 이래야 전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폴리머리를 붙이고 제로는 이넥티브를 안 더했다 하더라도 액티브가 없는 상황이면 전사가 안 일어나요. 프로캐리오트는 제로에서 전사가 일어나는 게 기본이지만 유캐리오트는 제로에서 전사가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모 같은 경우는 효모 중에 이 버딩이스트라고 하는 이 세르비제는 이렇게
아세틸레이션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전사를 조절하게끔 되고요. 헤테로크로마틴 형성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부대생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이 유사하죠. 여기 보면 서 234. 실제로 서치가 디아스레이드 액티비티를 갖고 있어서 얘네들이 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아스길을 이렇게 떼는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크로마틴 구조를 인액티베이션 시키고 여기가 텔로미어 리피트. 텔로미어 부분도 반복서열이 존재해야 되죠. 이런 구조를 이렇게 해서 효모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스트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얘네들은 그 유전자 개수가 우리보다 작아요. 그리고 효모 라인이라고 그러죠. 효모 셀라인에 각각의 유전자 하나하나씩을 다 뮤테이션한 셀라인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를 하나씩 다 없애서 얘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얘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2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는데 사람 세포에서 2만 개 유전자 하나 다 뮤테이션 시킨 셀라인 없어요. 근데 효모는 그걸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 모델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하나 없애면 물론 죽어요. 얘가 왜 죽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연구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을 해서 얘가 없을 때 왜 죽는지 그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하고 이 A라는 단백질이 이런 역할을 하나 봐 결과를 얻으면 그걸 갖고 이제 사람이나 쥐로 오죠. 쥐에 와서도 같은 그 기능들을 예상을 하고 연구들을 해보면 같은 결과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효모에서 다양한 유전자들을 하나하나 뮤테이션해서 실험에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저리스트, 분열 효모라고 하는 거, 또는 폼베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얘 역시도 이렇게 하플로이드였다가 다이플로이드였다가 이렇게 메이팅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폼베와 버딩스트와 다르게 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얘는 같은 효모임에도 불구하고 H3K9 메틸레이션 시스템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센트로미어나 텔로미어에 K9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이넥티브한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걸 인지해서 HP1이라고 하는 고등 진액에도 존재하는 헤테로크로마틴 바인딩 프로테인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확장을 해서 포지션 이펙트 베리게이션과 같은 그런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버딩이스트는 K9 메틸레이션 없이 아스틸레이션 방법 조절을 했다면 얘는 K9 메틸레이션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자, 내가 우리 인내생물학 강의할 때 보통 외우라 소리 안 하는데 한 가지 좀 외워서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했던 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종류의 히스톤 아미노산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디피케이션이에요. 자, 각각의 히스톤은 한 13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히스톤 H3의 N-터미널 테이프 쪽에 보면 라이신이 4번, 9번, 27번, 36번 4개의 라이신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 4가지가 이런 에피제네틱 크로마틴 얘기하는데 거의 이 4개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4번, 9번, 27번, 36번 이 중에 4개에서 전부 다 라이신이기 때문에 아스틸레이션은 일어나요. 아스틸레이션은 어디에 일어나도 전부 다 액티브한 결과를 갖고 와요. 근데 이 라이신에서 메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CH3 메틸 그룹이 하나 또는 2개 또는 3개까지 붙을 수 있는데 4번하고 36번의 메틸 그룹이 붙으면 얘는 액티브한 결과가 나타나요. 4번 같은 경우는 4번 메틸레이션은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부분에서 36번 메틸레이션은 쥔의 뒤쪽 부분에서 3' 쪽에서 높게 나타나는 트랜스크립션 일롱게이션과 관련된 모디피케이션이고 K4의 메틸레이션은 트랜스크립션 이니시에이션과 관련된 모디피케이션이에요. 자, 그거에 비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9번 라이신과 27번 라이신의 메틸레이션은 이넥티브한 모디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9번 라이신의 메틸레이션은 주로 컨스티튜티브 헤테로크로마틴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디피케이션
모디피케이션이고요. 컨스티튜티브 헤테로크로마틴이라는 얘기는 셀 사이클 내내 액티베이션이 될 일이 없는 부분. 모든 세포에서 다 늘 인액티브한 부분. 지금까지 말했던 센트로미어, 텔로미어가 대표적이죠. 어느 세포든 센트로미어나 텔로미어는 인액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쥔이 없으니까 액티베이트 일이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K27의 메틸레이션은 인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은 맞아요. 그런데 K9과 좀 차별적인 것이 얘는 그 헤테로크로마틴 중에서 패컬터티브 헤테로크로마틴. 즉 이 패컬터티브의 개념은 뭐냐면 조직마다 어떤 조직에서는 이 부분이 인액티브하고 어떤 조직에서는 그 부분이 액티브해요. 왜? 그 부분에 티슈 스페시픽한 유전자가 들어있으니까. 조직마다 전사되는 티슈 스페시픽 진의 종류는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조직에서 전사가 되는 유전자라면 유크로마틴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액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겠죠? 다른 조직에서는 그 유전자가 전사될 필요가 없겠죠. 이 조직에서만 필요한 유전자니까. 그럼 거기에는 인액티브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발생 초기라면 아직 어떤 세포가 될지 모르잖아. 점차 분화가 되면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 그 위에 그러니까 발생 초기 세포에서는 전사가 안 되지만 나중에 어떤 세포를 갈지 모르니까 지금은 인액티브하지만 영원히 인액티브하지 않은 뭔가 필요하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때 히스톤 H3, K27의 메틸레이션을 써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4번, 36번 액티브. 이제 같이 액티브지만 위치가 TSS 3' 줌바디에. 39번 메틸레이션은 헤테로크로마틴 형성. 그리고 보통 DNA 메틸레이션하고 인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 DNA 메틸레이션은 사이토진에서 일어나는 모디피케이션은 전부 다 인액티브예요. 자, DNA 메틸레이션은 K9 메틸레이션, 히스톤 H3 K9 메틸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DNA 메틸레이션 역시 컨스티튜티브 헤테로크로마틴을 만드는 변형이에요. 굉장히 단단한, 별로 뗄 일 없는 그런 모디피케이션이기 때문에 DNA 메틸레이션은 히스톤 H3 K9의 메틸레이션하고 관련이 있고요. K27은 인액티브한 거긴 하지만 필요하면 뗄 수 있는 가역적인 그러니까 주로 조직 분화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에 고단계에 필요 없는 고종류의 세포에서 필요 없는 거면 K27 메틸레이션을 이용해서 전사를 억제합니다. 이 네 가지의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여러분들 생명법칙도 나와. 폴리콤 얘기도 나오죠. 폴리콤에 의해서 전사가 조절되는 얘기는 K27의 메틸레이션입니다. 폴리콤. 그리고 트라이스록스 그룹에 의한 전사 활성화는 아세틸레이션과 그다음에 주로 K4 메틸레이션에 의한 전사 활성화가 트라이스록스 그룹 계열 단백질들의 전사 활성화 기작입니다. 복잡한가요? 4, 36, 49, 36, 4, 36 앞과 뒤 하나는 액티브 9와 27 중간에 낑긴 애들은 인액티브. 그리고 같은 인액티브도 뭔가 더 차이가 있잖아. 하나는 9는 컨스티튜티브 헤테로 27은 패컬터티브 헤테로 가역적인 헤테로크로마틴. 컨스티튜티브는 비가역적인 헤테로크로마틴 센트로미어, 텔로미어. 자, 물론 이게 이렇게까지 그 칼같이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쳐서 이렇게 개념을 넣어주면 좀 나중에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생물을 어떻게 무자르듯이 자르겠어요. 뭐 아까 내가 전사가 되는 유전자, 전사 안 되는 유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사가 된다는 개념도 RNA 하나 만들어도 전사가 되는 거고 1분의 RNA 100만 개 만들어도 전사가 되는 거예요. 1분의 RNA 하나 만드는 유전자하고 100만 개 만드는 유전자하고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소수에서는 다 액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그 크로마틴 구조도 이렇게 딱 나눠서 여기서부터는 완전 100이고 여기서부터는 완전 0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1도 있고 10도 있고 100도 있고 1000도 있어요.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200도 있고 마이너스 1000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칼로 문자를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크로마틴이라는 거는 그렇지만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모디피케이션도 그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억을 못 하니까. 자 여기 보면 피저니스트의 센트로미어에는 자, 이 같은 경우는 아까는 버딩이스트였고 얘는 피저니스트예요. 다른 종류, 분열 경우에서 같은 경우는 얘는 K9 메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단백질들이 K9 메틸레이션을 시켜주는 효소이고 그래서 와서 인액티브한 구조를 만들 때 이 단백질들이 와서 K9 메틸레이션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본인이 시킨 K9 메틸레이션을 또 그 단백질이 인지하기도 합니다. 즉 스스로가 라이터이면서 그 메틸레이션을 인지해서 리더로서 또 와서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주변 부분을 점점 확장해서 나가는 거죠. 즉 하나의 모디피케이션의 첫 번째 K9 메틸 트랜스퍼리즈가 와서 K9 메틸레이션 시켰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다른 K9 메틸 트랜스퍼리즈가 와서 보고 가서 옆에 있는 애 또 시키고 또 그거 보고 또 와서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포지티브 피드백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효모에도 이런 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과 인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얻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캐리오틱 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초파리의 폴리펜 얘기인데 얘는 초파리에서 10펜 그 부분에서는 염색체가 이렇게 복제가 돼서 같은 게 원래 우리가 복제라면 분열하기 위해서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분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제가 돼서 염색체가 막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폴리텐이라고 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현미경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부분들이 관찰이 돼요. 그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냐면 왼쪽도 살짝 빨간색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훨씬 더 진하죠. 이거는 그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H3K4 트라이메틸레이션 즉 인액티브한 전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디피케이션을 잡는 안티바디로 세포를 염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어떤 크로마틴 구조를 활성화시켜서 안티바디로 잡은 모습을 찍어 놓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드로소필라 이 눈 확장되는 거 보는 것처럼 헤테로크로마틴 옆에 눈색깔 유전자 여기 화이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눈색깔 유전자예요. 왜 레드가 아니냐면 얘 때문에 눈이 하얘져서 사람들이 화이트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색깔 유전자예요.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죠? 확장이 여기까지 안 되니까 유전자가 발현을 해서 빨간색이 되는 거고 얘는 헤테로크로마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가 되면 하얀색이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세포마다 확장돼서 나가는 속도는 차이가 있다 보니 세포들이 모여있는 눈에 베리게이션이라는 얘기는 얼룩덜룩한이라는 얘기도 있고 얼룩덜룩한 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밝힌 사람도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초파리의 그 뮤테이션에 의한 그런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27페이지에 보면 자, 27페이지 왼쪽에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건 하면 초파리의 원조죠. 이 사람 역시 1933년도에 초파리를 이용해서 멘델이 밝혔던 유전 법칙들을 식물에서 나타났던 유전 현상들이 동물에서도 나타나는지 초파리를 갖고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아직 쥐 갖고 실험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초파리가 의외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초파리를 갖고 유전학 연구를 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1933년도에 노벨상을 최초로 유전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밑에 헤르만 뮬러라고 있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모건의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초파리 갖고 이것저것 연구를 하면서
주로 이제 뮤테이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이 베리게이션 현상 역시도 이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4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냥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이 헤르만 뮬러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답니다. 이게 지금 이 두 사람이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건 같은 경우는 노벨상을 받고 나서 그 자기가 받은 상금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나눠줬대요. 노벨상 하면 한 10억 정도의 상금이 나와요, 매년. 그걸 이제 상금을 그 제자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나눠줬대요. 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안 나눠줬대요. 근데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노벨상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초파를 갖고 노벨상을 받았고 이렇게 데리게이션 이펙트 이것도 노벨상 받는데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이제 RNAi 얘기가 좀 나오고요. RNA가 전사가 돼서 mRNA와 결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시스템인데 이 RNAi도 역시 고등 진액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효모에서도 피저니스트에서는 나와요. 근데 버딩이스트에서는 관찰이 안 된답니다. 자, 관찰이 안 되면 존재 안 하면 아까 K9 메틸레이션은 버딩이스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존재 안 하면 그게 꼭 나쁠까요? 단순하면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얘 때문인지 쟤 때문인지 몰라요. 근데 단순하면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이 단순한 몇몇 개의 역할만을 연구하기가 또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버딩이스트는 보통 이런 아스틸레이션이라든지 K4 H3K4 라이신의 이 메틸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버딩이스트가 또 많이 해요. 그거에 비해서 K9 메틸레이션은 피저니스트를 가지고 하죠. 한쪽은 이제 액티브한 변형 연구할 때 많이 쓰고 또 이쪽은 인액티브한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많이 써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간섭 효과를 조금씩 이렇게 차단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5챕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